낯선 길을 떠나는 여행객에게 가장 든든한 벗은 지도입니다. 인생이라는 낯선 길을 떠나는 청춘들에게 이 책, 청춘이 사는 법이 각자의 꿈으로 가는 길에 유용한 지도가 되길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쓴 추천글입니다. 박 시장이 추천에 맞이하는 책, 청춘이 사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오늘 10월 1일에 소개해드릴 책은 말씀드린 청춘이 사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청춘이 사는 법, 정말 정성어린 땀냄새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청년들, 특히 알바하는 청년들, 없는 살림에 방 한 칸 빌려서 사는 청년들, 마지못해서 돈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거나 이미 빌린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방패 같은 책이라는 게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지침서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책의 저자인 청년 유니온 김민수 기획팀장님을 잠시 뒤에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전에 사석에서 한번 뵙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또 뵙네요. 영광스럽네요. 예, 좋은 책을 그 사이에 또 내셔가지고 들고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예,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책은요, 뭐랄까, 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정부든 뭐 어떤 기관이든 간에 이거는 보급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제목부터 소개를 했어요. 오프닝에서. 네. 청춘이 사는 법. 박원순 시장님이 2페이지에 걸쳐서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김용민 교수님도 한 3줄에 걸쳐서 써주셨습니다. 추천사를. 근데 추천사가 제대로 이 앞부분에 실린 거는 박원순 시장님 것만. 그렇죠. 이 중에 계신. 죄송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꼼꼼하게 진짜 글에 신경 써서 써주신 것 같아요. 이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좀 남다르게 신경을 쓰셨고, 네. 이 투박하게, 좀, 판에 박힌 그런 추천사 아닌 것 같고요. 딱 시장님 스타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책, 의미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고, 자, 일단 청춘이 사는 법, 어떤 책인지, 그리고 본인 소개를 먼저 살짝 해주시고, 그럴까요? 청춘이 사는 법, 어떤 책인지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지금 청년 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에서 기획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상으로 특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개는. 일단 책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다 보니까 요게 제가 그냥 막 설명을 하면 좀 식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PD님이랑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네. 그래서 PD님이 다 읽으셨으면 답을 맞추실 것 같지만 PD님의 센스에 좀 의존을 하겠습니다. 네. 요게 책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제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많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커피숍 같은 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숍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네. 이 뜨거운 물에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리 조각 파편에 이제 긁힐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치게 되면 이제 치료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누가 책임질까? 예를 들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본인이 실수해서 다친 거니까 네. 그렇게 부담을 할까? 아니면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많은 알바하는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은 그 노동법상에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국민TV 예. PD님 정도 되셔야지 아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은 이제 본인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치료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장님이 책임진다고 할지라도 이게 마치 교통사고 가르듯이 뭐 5대5 정도로 나누나 보상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알고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아닙니까? 비율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내가 책임을 다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서로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으니까 5대5 정도로 책임을 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실제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거는 사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본인이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네.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 또 이제 학자금 대출을 빌렸는데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가야 되고 또 빚이 커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사실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막상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설하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저희가 생존 법률이라는 컨셉으로 이 책에 묶어서 풀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네. 이 알바하면서 어렵게 이 일상을 꾸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겪을 법한 아니면 직접 접하신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신 그런 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 취재를 상당히 많이 하셨겠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청년 유니온이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제가 기획팀에 있기 전까지는 노동상담 일을 주로 했습니다. 요 국민TV에, 노동상담, 예. 국민TV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셨던 우리 안태호 팀장님. 네, 우리 안태호 팀장님 잘 지내시죠? 아, 굉장히 잘 지내시죠. 결혼 준비 잘 하고 계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예. 추석도 지났는데 선물 잘 사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태호 팀장님이 노동상담을 하고 계신데 예. 그전까지는 이제 제가 노동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안태호 팀장님 이전에 제가 주로 접했던 상담 내용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책을 작업하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자, 책 얘기, 이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기 전에 책의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네.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장은 청춘의 노동, 2장 청춘의 집, 3장 청춘의 신용입니다. 예, 이렇게 크게 세 범주로 나누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단은 처음에 출판사에서 컨택이 들어왔을 때 네. 저는 일단 청년 유니온이란 노동조합에 있었고 네. 사실 그 세 장으로 분류되어 있긴 한데 노동 쪽이 파트가 제일 많아요. 예. 이 세부 챕터가 제일 많네요. 예. 예, 노동. 그래서 저는 원래 쓸라 그러면은 노동밖에 쓸 재주가 없었는데 네. 출판사에서 요렇게 하면 안 팔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이 꼭 노동 문제 말고도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네. 것들을 고민하다가 주거 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돈과 관련된 신용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덧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춘의 노동이라는 장을 보면은 총 22개 챕터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살짝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사장님이 쉬라고 말한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추가 임금은 얼마일까? 한 달을 채우지 않았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고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사장님 퇴직금 좀 주세요. 등등등등. 알바 좀 해봤다고 하는 청년들이 보면은 나 알바 전문가다. 이런 청년들이 봐도요. 이거 뭐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말이 돼? 진짜? 이럴 법한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성인들, 그러니까 기성세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진짜 이 생활 속에 살아있는 생활형 지침들, 그리고 청춘의 집 한번 보죠. 집은 넘치는데 살 집은 없다. 그리고 처음 방을 구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야, 요런 거는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상담하는 거 저리 가라겠네요. 계약 전에 서류부터 꼼꼼히 살펴보자. 세입자여 1년 계약했어도 2년 동안 살 수 있다.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저도 이 세입자인데, 월세 세입자인데, 그렇구나. 이거 1년 계약하고서는 2년 살려면은 보통 높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예, 보통 그렇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이런 거 있고, 청춘의 신용에 관한 장인데, 여기서는 연금리 30%의 악몽, 약탈적 금융사회, 채권자의 갑질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 다 펼쳐보고서는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아마 좀 쇼킹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있었나? 일단 신기한 거 첫째, 그리고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나 하는 그런 뒤늦은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이 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 기획팀장님, 김민수 팀장님께서 꼭 좀 이 책
뭐 사서들 읽어보시면은 물론 다 아시게 되겠지만은 그 전에 꼭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은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예. 아까 PD님이 말씀하셨던 임대차 1년만 계약해도 2년 네. 살 수 있다. 그거 진짜 솔깃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주는 대로 받는 건 줄 알고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네. 빚을 줬으면은 내가 온전히 그냥 끙끙 앓으면서 혼자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은 법의 최소 기준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뭐 예를 들면은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해져 있고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법에 관련법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네. 신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말씀 나온 김에 좀 이야기를 더 하면은 1년을 계약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는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무리 짧은 계약 기간을 맺더라도 이 최소 주거 기준에 따르면은 2년 동안은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사실 1년 동안 계약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제가 2년 동안 살겠습니다 하고 배째더라도 사실은 집주인은 요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년 살았어요. 네. 1년 계약하고 네. 집주인이 슬슬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오며 가며 마주치는데 얘기 좀 하자 그래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사실 건가? 뭐 이러면서 그럼 우리 보증금을 얘기 나오면 그냥 막말로 쌩까고 가도 되는 겁니까? 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상도 이상 이러저러 예. 하니까 같은 예. 조건 살 수 있다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그걸 제재할 방법은 없죠. 이 책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있는 게요. 이거는 아마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관념만 가지고 하니까 관습적인 그 패턴으로요. 그런 분들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요런 그 최소한의 기준들을 그 활용하면서 실제로 부당한 피해를 피한 그런 경우도 많겠군요. 굉장히 많죠. 상담을 통해서요. 네. 청년유니온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자, 난 이제 생리휴가 필요 없다라는 예 노동 챕터에서의 노동장에서의 챕터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게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요. 예. 이제 나는 이제 생리휴가 필요 없다. 예. 이거는 그 지하철에 나온 의약 제품 광고였어요. 아. 이게 2011년도인가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통증이 완화되니까. 이런 뉘앙스의 광고였거든요. 그거를 꼬집으시면서 예. 도입을 하신 거군요. 이 광고는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계나 여성계 쪽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건 거의 미친 광고네요. 뭐 완전히. 그렇죠. 뭐 어떻게 아니 왜 법으로 보장된 거를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냐. 우리가 이 약으로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일해라. 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편한 침대가 있으면은 이제 예. 6시간만 자도 개운하니까 약은 마음대로 해라라는 침대 광고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광고식이라면은. 그래서 비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내려진 광고고요. 네. 그리고 그 의약품 광고는 과장 광고를 먹어가지고 많이 내려졌습니다. 벌금도 먹고. 이거는 벌금을 먹어도 세게 먹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이거 어느 기업입니까? 예. 기업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왜요? 아니, 어차피 이게 제재가 들어갔던 게 다 네. 공표가 그때 됐을 텐데. 제가 그 약품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유라케이라는 의약 제품 회사에서 나온. 유라케이요? 예. 이 회사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예?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그 생리휴가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 법적인 근거. 네, 우리가 맞습니다. 광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남성계 일각에서는 아니 왜 여성들한테만 생리휴가를 주냐. 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남성들이 생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들이 어떤 생리라는 어떤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네. 남성 근로자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어떤 출발선이 다르다면은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주자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이 반영이 된 거고요. 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은 사장님은 한 달에 1회 생리휴가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거부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만 하면 돼요.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뭐 산부인과 진단서를 떼와라 이런 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줘야 되고 굉장히 심플한 법입니다. 그 법이 있는 거를 많은 청년들이 모르죠. 그렇죠. 역시나. 아무래도 예. 그래도 생리휴가에 대한 인식은 그나마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을 해본 청년은 진짜 여성은 정말 적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눈치가 보이고 또 네. 생리휴가를 쓰게 되면 이게 법이 한번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네. 생리휴가를 쓴다고 할지라도 월급에서 까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리휴가를 쓴 날짜만큼 월급에서 깔 수가 있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법이 바뀌었다고요? 예, 요게 이제 아이고. 법이 바뀌었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비교적 최근인가요? 예,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 주 40시간제, 주 5일제가 도입된 시기 기억하시죠? 예. 주 5일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 반대급부로 많은 부분이 안 좋아졌거든요. 아. 이제 휴가 일수 짧아지고 뭐 이제 주 5일제 도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리휴가에 대한 조항도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후퇴했습니다.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겠군요. 기업 예. 쪽에. 주 5일제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 대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한 보따리 챙겨가신 거예요. 기업에서는. 아이고, 법 개정의 지향이 이런 방향이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몰랐네요. 만약에 생리휴가를 어쨌든 뭐 이게 돈이 조금 차감되더라도 써야겠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쓰겠다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허용하지 않으면은 그때 그런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사실은 뭐 차라리 월급을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80만 원밖에 못 받았다든지 네. 여기 이제 월급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뭐 주휴수당. 예, 요급 휴휴수당이라 그래서 아니면 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얘기 아니면 퇴직금 같은 거. 네. 차라리 이게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8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 뒤에 챕터가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떼인 돈 받는 것들은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 제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나중에라도 몰아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냥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근로감독관한테 해서 제가 못 받은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네. 신고를 하면은 그 금액이 결정되고 제가 받으면 간단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소소하게 생리휴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대응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장님 눈치는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 집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꾸 제가 눈에 띄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에 단초를 삼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 기준이 이게 동떨어진 기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정확한 기준이라서. 자, 집주인 허락 없이 룸메이트를 들여도 될까? 수많은 챕터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또 주목한 이유는, 당사자신가 봐요. 당사자는 간접 체험을 했는데, 예. 뭐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구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는 그 젊은이 대학생이든 아니면 그냥 대학 안 다니는 청년이든 그 사람의 삶의 질서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뭔가 충족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임대업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많죠. 시끄러울까 봐. 이 임대업자들이 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성세대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서를 규정해버려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챕터가 눈에 띄네요. 아, 그러시구나. 예. 보통 이제 젊은 20대 초반, 중반 네. 되시는 분들이 이제 룸메이트를 많이 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은 금전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월세 50만 원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사실 50만 원짜리 해봤자 원룸 그 6평짜리, 7평짜리 원룸인데. 6, 7평 참, 예. 네, 정말 작은 평수죠.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금액을 이제 반씩 나눠가지고 룸메이트 한 명 들여서 좀 월세 부담을 줄이자 이런 목적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집주인,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니, 내 집에서 한 명이 살다가 두 명이 살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셔서 괜히 이제 룸메이트 드리겠다 그러면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 드리는 건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책에도 써 있지만 결론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입니다. 룸메이트를 드리는 건 제가 빌린 그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의 전체를 다른 사람한테 통으로 빌려주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같이 빌려준다든지 쓰게 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뭐 거기서 발생하는 물세나 전기세 같은 거 내겠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같이 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만약에 그러면은 방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 주인이 뭐 이렇게 인간적인 대화를 하다가 뭐 혼자 살 겁니까 등등 물어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둘이 살 겁니다, 셋이 살 겁니다 했는데 좀 난색을 피하거나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네. 그거는 안 되면 계약하셔야 됩니다 하고 밀어붙여도 그 주인이 종국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까? 사실은 뭐 계약을 할 때 보통 예. 이런 식이잖아요. 혼자 살다가 예. 혼자 살 겁니다라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저 주인님 집주인 아저씨 주인님이죠. 갑이니까. 예, 님이죠, 님. 예. 주인 아저씨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명 더 드리겠다. 네. 이렇게 인간적으로 했을 때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음. 사장님이라고 해요.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집주인 입장에서. 네네. 그러면은 요것도 팁이 되겠네요. 요건 편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죠. 뭐 작은 생활의 지혜인데, 네. 일단 그냥 혼자 산다고 하시고, 들어가시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뭐 법을 어겼냐, 그래서 지금 내쫓을 거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들유들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될 것 같고. 자, 이 집 이야기에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것도 진짜 공감이 최대 난제, 고장난 보일러는 누가 고쳐야 하나. 요런 것들. 이거 진짜 값진 정보입니다. 누가 고쳐야 돼요, 근데, 진짜. 원칙은 집주인이 원칙이고요. 예.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세입자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고치는 게 원칙인데 네네.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뭐 세입자가 뭐 실수를 해서 망가진 거라든지 술 먹고 가서 부셨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목소리 큰 사람이 보통 이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분명히 보일러 잘 이제 나갈 때도 외출할 때도 이제 켜놓고 나가서 동파 안 되게 잘 신경을 썼는데 네. 본인이 의도치 않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보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들 일단 집주인이 고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집주인과 협상을 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로 집주인을 만날 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집주인이 고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면은 이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아니면은 뭐 세면대 망가졌을 때 네. 이런 문제를 이제 원만하게 타협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모르면요. 그냥 그쪽에서 깐깐하게 나오면 좀 압도돼요. 네, 그럴 수 그 있죠. 젊은 세입자들은 그쵸. 압도되고 좀 쫄고요. 네. 예, 괜히 위축되고 아유 없는 게 죄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우가 많고. 네. 예. 그래도 이렇게 한 줄 정도라도 읽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집주인이 이제 조목조목 따질 때 본인도 조목조목 따질 게 명분은 좀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거 고장 났을 때 누가 잘못해서 고장 났는지 입증 책임을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참 정말 집 복잡해지죠. 주인님들 그러지 마세요. 예. 안 여기 다른 그랬으면 나라 좋겠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장 났을 때 기준 같은 것들이 다 마련돼 있고 중재해주는 기구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목소리 큰 집주인이 이기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네.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전체 사회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갈등이니까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이런 것들을 중재해주는 기구라든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책이 좀 그런 단초가 계기가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예, 제가 아까 이런 책은 좀 보급을 해드려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나가니까 많이 보급이 이 특히 이런 우리도 그런 소소한 분쟁을 아주 완벽한 해결까지는 아니라도 조정하고 좀 개입해줄 수 있는 정부의 기구나 시스템이 존재는 할 겁니다. 네. 예, 그거를 정확히 어느 곳인지 확정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공무원들 이런 거 많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추천사도 쓰셨으니까 서울시 공무원들부터 먼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읽기 또 서울시 공무원들 많이 한다는데 시장님 때문에 뭐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춘이 사는 법은 교과서라고 여기고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예, 너무 또 흥미롭고 그래가지고 많이 떠들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청취자들한테 대놓고 홍보도 좋고요. 왜 읽으셔야 되는지 또 엮으시면서 어떤 느낌 들으셨는지 뭐 등등 아무거라도 좋으니 한 말씀 하시죠. 예. 일단은 굉장히 방금 챕터들도 잡아주셨는데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요 책에 대한 어떤 타겟이라고 해야 되나? 그 20대 네. 초반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30대 초반 신혼부부들 네. 보통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이거 사인해도 되는지 되게 무섭거든요.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거 무서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워낙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낯간지럽지만 워낙 이제 한 번쯤 알아두면은 세상 사는데 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20, 30대 청년들이 읽으면 굉장히 괜찮은 책이다라는 전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청년들한테 위로와 공감 많이 하잖아요. 저는 네. 위로와 공감 같은 경우 사실 하루 지나고 나면 까먹는 경우 많아요. 위로받아서 한번 에너지를 얻었다가. 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어떤 생존을 위한 지침들에 대해서 알려준 책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을 한 번쯤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청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 한국 사회 청년 문제가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친척이고, 사실은 한국 사회 청년 문제를 보면서 저 친구들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뭐가 저렇게 문제가 많지? 이렇게 기성세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책에는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냥 청년 실업이 몇만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생생한 사례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듣고 있는 기성세대 분들도 자녀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는가 이해를 하는데도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춘이 사는 법이었고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재미있는 챕터가 많아가지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기회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 또 들려주실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팀장님, 김민수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일)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청년 유니온 김민수 기획팀장이 지은 청춘이 사는 법이었습니다. 읽으시다 보면은 구절구절 내 얘기구나, 내 주변 사람 얘기구나,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구나, 이런 내용이 아주 많을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